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미지를 보조할 수 있는 CSS라고 일단 제목을 잡고 발표를 하게 된 김한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저번에 모바일 앱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속성들을 제 마음대로 마음껏 썼었어요. CSS3에서 정의된 새로운 속성들을 이제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썼던 속성들, 제가 직접 사용했던 속성들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CSS3에서 추가된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그 속성들을 다 훑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건 이제 슬쩍슬쩍 봐놓은 것도 있고, 봐놓은 것들 중에서 요거는 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가져와서 썼던 속성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리스트들은 제 기준입니다. 제가 썼을 때 이거 쓸만하다 그래서 썼더니 편하더라, 이런 것들을 찝어와서 일단 전달을 오늘은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또 제 기준이라고 해도 이 속성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는 속성들이에요. 오늘 일단 기본적인 속성들 알아보고 다음에 한번 또 시간 잡아가지고 실제로 또 더 멋지게 돌아가는 예시를 한번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그건 일단 다음에 메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볼 거를 쭉 볼게요. 이미지를 보조할 수 있는 이라고 제목을 잡았거든요. CSS3를 보니까 좀 기존에는 다 이미지로 박아서 이렇게 넣어야 됐던, 잘라 넣어야 됐던 그런 부분들을 꽤 많은 부분, 예전에 보더 그리거나 회색 테두리 요 정도만 CSS로 가능했었지만, CSS3 와서는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 직접 이미지 사용하지 않고 그려줄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거 관련해서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퍼포먼스라든지 작업 난이도 내진 유지보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순탄치까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또 다음에 어떻게 공유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일단 아무튼 제 목표는 이런 것들이 있다, 다 같이 활용해 보자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항목으로 박스 모델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박스 모델 하면 일단 CSS 하시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박스 모델이란 게 페이지에서 어떤 한 요소가 차지하는 영역을 계산하는 그런 식 같은 건데, 거기는 기존에는 컨텐츠가 컨텐트 글자 내진 이미지 그런 컨텐츠가 들어가고, 거기에 패딩을 더하고 다시 보더를 더하고 거기에 다시 마진까지 더해서 그 해당 요소가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영역을 그려줬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width 값이라는 게 CSS 상에 따로 존재를 하는데, 실제 요소가 차지하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width 값은 실제 CSS 상에서 지정한 width 값이랑 차이가 있었어요. 이 부분 이제 계속 작업하다 보면 이제 무식 중에 다들 그냥 width하고 패딩 당연히 더해서 폭을 정하고 그렇게 했을 테지만, 이제 개발자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익숙한 개발자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은 내가 width 값 바꿨는데 내가 원하는 width 값이 사이즈 변경이 안 일어나더라, 여기에 내가 지정한 width 값보다 폭이 더 들어가더라. 요즘은 이런 분들 많이 없겠지만 예전에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고, 요즘에 와서도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안 한다고 해도 사실 개발자들이 우리가 width 값 던져주면은 거기에 뭘 더하고 해가지고 다시 해당 영역을 계산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크리티컬하진 않아요. 모두 다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래도 아무튼 조금 더 계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CSS3의 어떤 이 박스 사이징 이라는 속성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해결을, 간편한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CSS2에서는 박스 모델이 그 컨텐트 내용에다가 패딩 더하기 보더 더하기 마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예시를 먼저 볼게요. 기존에 그 겉을 감싸는 F5라는 div가 있고 그 안에 bar이라는 div가 두 개 들어가 있을 때 겉에를 100픽셀로 정하고 그 100픽셀 안쪽에 그 절반씩을 차지하는 요소를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일단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위스 50을 해서 지정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상으로 보니까 패딩이 그러니까 간격이 1픽셀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디자인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50%라는 값을 쓰지 못하고 기존에는 뭐 59에다가 1픽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위쪽에 위스 100과 연관된 숫자를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넣어주던가 내지는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집어넣어 줬어야 됐어요. 절반이 아닌 이 상태로 그대로 하면은 위스는 100픽셀의 50%인 50픽셀을 그대로 가져오고 거기에 다시 패딩 값인 1픽셀을 더하게 돼서 실질적으로는 51픽셀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원치 않은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박스 사이징을 이용하게 되면요. 박스 사이징을 이용하게 되면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 컨텐트, 패딩, 보더, 마진 요 계산을 다르게 처리하라 라고 브라우저에 던져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 속성 활용하시는 분 많은지 모르겠고 또 일단 설명을 쭉쭉 할게요. 그 여기서 박스 사이징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뭐 선언은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박스 사이징 땡땡 뭐 콘텐트 박스, 보더 박스 여기 지금 제가 안 적어놨는데 패딩 박스 뭐 이런 게 있어요. 컨텐트 그 들어갈 수 있는 값들 중에 컨텐트 박스는 기존의 CSS2에서 쓰이던 계산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위스, 패딩, 보더, 마진. 근데 자 여기서 보더 박스라는 값을 집어넣어주게 되면요. 그 CSS의 위스 값이라고 넣어준 게 컨텐트가 기존의 위스 값은 컨텐트까지만을 지정을 해서 보여주게 됐었는데 보더 박스를 하게 되면 전체 그러니까 마지막 보더까지를 합산한 그 영역을 위스라고 갖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일단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이 빨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네 아무튼 어디 보자. 이건가? 하고 잠시만요. 네, 이게 박스 모델의 기본 그림 도식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기존 CSS2 방법으로는 위스를 지정하면 이 안쪽을 그러니까 그 위스에 100이라고 지정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으로 지정이 되고 거기에 더하기 패딩하고 보더를 더했었거든요. 근데 보더 박스를 지정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 보더 영역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위스 100을 지정하게 되면 위스 100에다가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지정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픽셀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콘텐트 박스 하면은 콘텐트 박스하고 위스 100은 여기서부터 여기를 100으로 그려주게 되는데
보더박스 100 하면, 보더박스의 위스 100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00으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아까 그리고 패딩 박스도 있다 그랬는데 패딩 박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보더 박스 다시 돌아가서 보더 박스를 했을 때 그러면 보더 박스하고 위스 100픽셀 했다 치면은 거기에 다시 보더 1픽셀을 준다. 그러면 컨텐트 박스일 경우에는 그 보더가 위스에서 바깥쪽으로 렌더링이 그려지게 됐었거든요. 근데 보더 박스를 지정하게 되면 이 위스 100 안쪽에서 1픽셀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이상하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잠시만요. 창을 닫아버려서. 자, 지금 말씀드린 게 여기까지고요. 겨우 여기까지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 박스 사이징을 지정해서 작성한 예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위에랑 다른 건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넣은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위스 50% 이렇게 지정을 해줬을 때 뭔가 좀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상위 요소인 그 클래스 F5 100픽셀의 절반인 50픽셀 영역을 2개씩 가지게 되고, 그 외에 이제 원하는 뭐 패딩이라든지 보더 이런 거는 위스 값이랑 관계없이 편하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어떨 때요? 그러니까 아까 연산이 복잡하게 되니까 그걸 간단하게 해준다 라는 면에서 분명 유리한 게 있을 것이고, 지금 예시와 같이 그 퍼센테이지를 사용한 위스를 지정해 줄 때도 편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잘못 만들었나? 자, 위쪽에 탭이 4개가 있어요. 탭이 4개가 있는데, 이런 글자가 작네요. 탭이 4개가 있는데, 이건 글자 크기 안 되나? 되네. div가 하나 있고, 그 밑에 각각 탭을 구성하고 있는 a 태그가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이 디자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패딩도 들어가 있고 이것저것 들어가 있을 텐데, 기존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위스를 정하려면 4개일 때는 몇 픽셀 이렇게 지정해주고 3개일 땐 또 몇 픽셀 지정해주고, 근데 또 폭이 바뀌면 또 다시 몇 픽셀 지정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4분의 1을 원하면은 그냥 25% 밑에 박스 사이징 속성만, 여긴 웹킷 프리픽스를 넣어줬는데요. 박스 사이징만 지정을 해주면은 그 안에서 이런저런 속성들을 넣어도 어찌됐든 위스 값은 상위 값 좀 더 편하게 퍼센테이지 값을 넣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박스 사이징 속성은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백그라운드 관련해서 이것저것 알아볼게요. 일단 요즘이 아니죠. 꽤 전부터 스프라이트 기법을 많이 사용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갖고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일단
일단 백그라운드 오리진부터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오리진, 배경 이미지가 박스 모델의 속성들과 연계되어 배치될 경우 유용한 속성이다. 말이 이상하면 밑에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냐면요. 뭐 이런 경우가 많진 않을 거예요. 많진 않은데 그 박스 모델에서 그 테두리, 그 박스 모델의 테두리, 그 뭐 위스가스 테두리 이런 그런 테두리뿐만이 아니라 아무튼 그 박스 모델의 테두리와 컨텐트 사이에 간격을 조정할 때 뭐 원래는 패딩을 쓰는 게 맞지만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 트랜스페런트 보더를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썼었고요. 이런 식으로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언젠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니라면 뭐 그 두 번째 케이스인 그 패딩 값과 백그라운드 위치가 연계되어야 될 경우 우리가 그 리스트의 분릿 같은 거 볼게요. 리스트의 분릿이 있는데 리스트의 분릿에서 자, 요걸로 볼게요. 자, 여기서 이 아래 이 한 줄이 이제 뭐 LI라고 쳤을 때 여기에 이런저런 패딩을 줘가지고 이 P자가 시작하는 지점을 우린 조정을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리스트 항목에 분릿이 들어갈 텐데 여기는 지금 그냥 점 텍스트처럼 들어가 있지만 뭐 우린 이미지를 보통 쓰죠. 그 이미지의 위치를 조정할 때 뭐 패딩이 이 LI에서 패딩이 10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8픽셀, 3픽셀 뭐 이 정도로 막 굉장히 이상한 값을 들여다 쓸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패딩 값이 조정이 됐다. 15, 15로 변경이 됐다. 그럼 얘도 다시 거기다 또 막 몇 픽셀을 더 해가지고 백그라운드 값을 조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뭐 물론 하면 되죠. 우린 그래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지만 백그라운드 오리진이라는 속성을 통하면요, 그렇게 그 두 가지 값을 한꺼번에 변경해야 할 경우를 좀 더 손을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아, 여기 뭐 제가 또 무슨 예시를 해놨네요. 자, 무슨 이 to 클래스에 배경 이미지가 있고 패딩이 있는데 그 패딩과 패딩 값과 백그라운드 시작점이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 패딩 값 10을 패딩 값 5를 뭐 7로 바꾼다 그러면 여기도 77로 바뀌어야 될 거고 우리가 손으로 바꿔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을 텐데 뭐 우리가 손으로 바꾼다는 건 개발 쪽에서 컨트롤 할 때도 여러 가지 속성을 한꺼번에 바꿔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백그라운드 오리진은 그 기존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레ን더링 되는지를 다시 살펴볼게요. 그 아까 박스 모델을 보면요. 어디 있을까? 박스 모델을 보면은 그 백그라운드는 패딩, 아까 보더 그려주고 그 안쪽 패딩에서부터 패딩 영역에서부터 백그라운드가 그려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여기를 보시면요. 자, 백그라운드는 이 패딩 영역의 00, 레프트 0, 탑 0, 요 영역에서부터 백그라운드가 시작이 돼요. 무슨 패턴 같은 거, 패턴 뭐 2픽셀, 아무튼 백그라운드가 시작되는 부분은 여기서 시작되고 백그라운드 리피트가 된다 그럼 할 때도 여기가 기준점이 됩니다. 자, 근데 다음 탭을 어떻게 넘어가지? 아우, 잠시만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값들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박스 사이징에 들어가는 값과 동일한 유사한 값들이 들어가요. 콘텐트 박스, 패딩 박스, 보더 박스. 딱 봐도 아시겠죠? 하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패딩 박스가 기본 디폴트 값이에요. 그리고 CSS2에서는
패딩 박스에 해당하는 개념이 백그라운드의 기본 포지션이었고요. 자, 패딩 박스는 여기서부터 백그라운드 포지션 00이 시작돼요. 콘텐트 박스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콘텐트가 들어가게 되는 영역의 00부터 보더 박스는 보더의 00, 보더 보통 1픽셀 쓰긴 하지만 보더 10픽셀 막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또 면적이 생기겠죠. 그 면적의 00 지점에서부터 백그라운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패딩 박스는 별거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콘텐트 박스를 한다 쳤을 때 콘텐트 박스는 고정된 영역이라기보다는 패딩 박스, 패딩 크기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패딩 값이 커지면 콘텐트 박스의 그 모니터에서 실질 그 위치는 점점 밀려나게 될 것이고, 패딩 값이 줄어들면 다시 왼쪽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기존에는 콘텐트, 여기에 들어간 텍스트는 이미지만 위치가 연동이 되었었지만 백그라운드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보더 박스는 이제 자주 쓰이진 않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주 쓰이진 않지만, 그리고 더 자주 안 쓰이게 되는 이유가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 위에 보더가 깔리게 돼요. 그래서 보더에 만약에 색깔을 지정하게 되면 기껏 여기서부터 시작한 백그라운드가 보이지가 않게 되거든요. 꼭 보더 뒤에 가려서. 그래서 아까 트랜스페런트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트랜스페런트 할 경우에는 자, 패딩도 밀어내면서 그 배경이 시작점을 이쪽 위로 맞출 수가 있겠죠. 언젠가 쓰실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제가 썼던 경우는요, 아마 뭐였던가 하면은 패딩 값을 그러니까 여러 개 사용되는 그러니까 반복 사용되는 요소인데, 그 요소에 패딩 값은 고정이 돼야 되는데 간격이 다른 경우, 그런 이상한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잘못 짰겠죠. 하지만 뭐 저는 백그라운드 오리진의 도움으로 그 수정을 크게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백그라운드 오리진 자주 쓰이진 않을 것 같은데 가끔 쓰여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콘텐트 박스에서 시작한다라고 해도 백그라운드 리피트를 하면은 다시 여기가 채워지게 되거든요. 패딩 영역이. 패딩 영역을 아예 비워놓고 뭐 리피트 시킨다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뭐 되게 CSS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시작점 콘텐트 박스에서 시작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시작 부분은 콘텐트 박스에서 시작하는데 이게 리피트를 시켜버리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패딩 여기 기껏 비워놨던 패딩 영역에 다시 배경 이미지가 채워지게 돼요. 예시가 있던가? 잠시만요. 재밌는 예시는 없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사이즈 볼게요. 이거는요, 전 굉장히 자주 쓰면 좋은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일한 배경 이미지가 다양한 크기로 이건 제가 쓴 말이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백그라운드 사이즈는요, 배경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배경 예시를 먼저 볼까요? 잠시만요. 비슷하네. 저 일단 이 동전을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이즈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뿌려져 있는 이 동전 아이콘은 위스 19, 헤이트 19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동전 아이콘은 19 픽셀이고요. 이 동전 아이콘은 23픽셀, 25픽셀이에요. 지금 뭐 한 4픽셀씩 차이 나죠? 굉장히 애매한 사이즈로 차이가 나는데 실제 디자이너가 사용한 이미지는 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다른 PSD로 넘겨줬겠죠? 이거를 저는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아우 큰일났다. 자, 이런 어떻게 하지? 잠시만요. 저 두 가지 경우를 저는 하나의 이미지로 처리를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네. 같은 sp 언더바 아이콘즈 .png 이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19 내지는 23 요 두 가지 이미지를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백그라운드 사이즈예요. 배경 이미지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미지 태그를 썼을 때 그 이미지 태그를 그냥 쓰면은 일단 원래 이미지대로 이미지가 뿌려지겠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임의로 뭐 위스 50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그 이미지가 위스 50에 맞게 줄어들어서 그 화면에 뿌려질 거예요. 맞죠? 이미지 태그를 썼을 때 그거랑 비슷한 효과를 백그라운드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요 예시를 보시면요. 이 이미지는 원래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 되더라? 다시. 모서검사. 아직 안 나오지? 네? 74픽셀. 이 원래 이 스프라이트 이미지는 원래 74픽셀짜리예요. 74픽셀짜리인데 이 이미지에 내가 헤이트 34를 집어넣어서 뿌려준 것과 같은 사이즈의 이미지를 가지고 백그라운드를 뿌려줄 수가 있어요. 난 이해가. 네. 자, 다시 아까 이미지 태그에서 이미지가 원래 74픽셀짜리 이미지가 있다고 쳤을 때요. 74픽셀짜리 이미지가 있다고 쳤을 때 거기에 헤이트 34를 집어넣으면은 일단 헤이트가 34로 줄어들 것이고 거기에 맞게 자 여기서 오토 했는데 오토가 이제 거기에 맞게거든요. 거기에 맞게 그 위스가 또 따라서 조정이 될 거예요. 같은 비율로. 그렇게 조정이 되어진 이미지를 백그라운드로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네, 감사합니다. 일단 위스 헤이트 저게 원래 74였으니까 원래 아이콘 이미지가 34쯤 될 거예요. 정확한 거 제가 재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이즈가 얼마였는데 그거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다 넣을 때 위스 헤이트 정해주고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정해주는 거죠.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정해주고 또 이제 조금 살짝 주의해야 될 게 포지션 값인데 포지션 값은 그 변경된 이후의 이미지의 포지션 값을 찾아서 넣어줘야 돼요. 자, 예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일단 이 예시를 여기를 보시면 이게 두 개 다 같은 코인 그러니까 동전 아이콘의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같은 건데 백그라운드 사이즈가 달라가지고 백그라운드 포지션도 다르게 넣어줬어요. 원래 75픽셀 헤이트 스프라이트 이미지에선 코인 아이콘의
위치가 좀 더 뒤였을 거예요. 뭐 120픽셀보다 더 뒤쪽. 근데 그걸 줄여주면서 그 필요한 백그라운드 포지션 X 값도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계산하기는 굉장히 좀 곤란한 면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러니까 제 경우엔 계산해서 한 게 아니라 일단 집어넣고요. 여기서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맞췄습니다. 네, 지금은 이런데 잠깐만요. 이거 제가 좋은 방법을 알아볼게요. 속성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비율을 이렇게 하는 게 되지 않을까? 어떻게요? 비율을. 비율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 값이 그 뭐 제가 몇 퍼센트, 뭐 50%를 줄였으니까 50%의 포지션을 아마 갖게 될 거예요. 아마 갖게 될 텐데. 해봤는데 적당히 맞는 기기나 딱 디바이스 비율이 딱 떨어지는 기기에서는 네. 정확하게 맞는데 안드로이드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렌더링이 안 돼서 1픽셀을 먹는다든지 잘린다든지 네, 맞습니다. 버그가 있어요. 네. 버그라기보다는 그 브라우저도 힘든 거겠죠. 이렇게 막 4픽셀을 3분의 1로 하라고 하면은 얘가 이걸 3픽셀로 해야 될지 2픽셀로 해야 될지 뭐 1.5픽셀 뭐 이렇게 할 1.5픽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게 0.5픽셀이 됐을 때 이거를 앞으로 줄 것인가 뒤로 줄 것인가 이걸 선택을 하는데 이게 뭐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1픽셀씩 움직여 가면서 그럼 가끔 이렇게 좋은 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긴 했지만 언젠간 크게 쓰일 속성입니다. 이거 요거 말고 제가 또 활용했던 거는 가변 블럭일 때 백그라운드 100%를 차지하게 배경 이미지를 넣고 그 스프라이트 이미지가 개수가 많아지면 네. 그거를 일일이 다 또 하나씩 하기 그러니까 네. 이미지 사이즈를 네. 각각 줄여서 포토샵에서 재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사이즈 재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포지션 값을 그 가이드 룰러로 재는 게 네. 그게 가장 빠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1픽셀 조정은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기기가 막 아이폰 레티나는 2배로 불려주는데 안드로이드 애들은 막 1.5 이렇게 불려주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 거라서. 그래서 네. 퍼센트보다는 픽셀로 해주니까 네네. 더 낫지 않을까. 네. 퍼센트로 지정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렌더링해서 픽셀로 이렇게 일일이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제가 말하니까 계속 안 좋은 속성 같은데 좋은 속성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또 팁이랄까 제가 했을 때 좀 귀찮았던 부분이 이제 CSS 스펙 상에는 백그라운드 축약 속성에서 일괄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백그라운드 사이즈, 위에 오리진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이즈도 마찬가지인데 백그라운드 축약 속성에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앞에서 오리진이나 사이즈를 지정해 줬어도 뒤에서 백그라운드 압축 속성을 축약 속성을 사용하면은 그게 기본값으로 덮어져 버리거든요. 폰트 지정할 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앞에서 폰트 패밀리 막 이렇게 지정했고 뒤에 다시 폰트 축약 속성 해가지고 픽셀 슬래시 뭐 라인 헤이트 이렇게 지정해버리면 폰트 패밀리 리셋해버리잖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덮어져 버리니까 뒤에 쓰는 게 일단 맞고, 그리고 축약 속성에 들어가는 게 스펙이긴 한데 또 일부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축약 속성에 같이 집어넣어 버리면 얘가 무시해 버리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축약 속성 앞에 가장 먼저 선언하고 오리진 넣고 백그라운드 따로, 오리진 따로 넣고 백그라운드 따로 넣고, 이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안드로이드 2.2까지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거 고려하면 이런 식으로 작업해야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넘어갈게요. 그라디언트가 꼭 백그라운드에만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CSS 상에서 이거를 좀 이미지 비슷하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건 그냥 흘려 들으세요. 아무튼 얘가 백그라운드 이미지 취급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백그라운드 말고 뭐 어찌 됐든 백그라운드에서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는 그 위치에 이 그라디언트가 들어가면 돼요.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는 그 아까 뭐 백그라운드 뭐 폰트 뭐 칼라 이런 속성이 아니라 그런 속성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는 뭐 RGBA 이런 뒤에 괄호 해가지고 특이하게 쓰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값으로 들어가는 A 하나고요. 속성이 아니라 속성이 값으로 들어가는 A 하나고 그리고 취급은 이미지랑 비슷하게 취급이 되더라. 일단 그렇고요. 그라디언트 대충 하려고 하는데 모르시는 분은 없죠? 네, 이미지가 뭐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쭈루룩 내려오기도 하고 뭐 흰색에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쭈루룩 내려오기도 하고 디자이너들이 쓰는 뭐 그런 건데 뭐 또 간단하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포토샵 자주 쓰시면 막 거기 포토샵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은데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그라디언트도 있고 원형으로 한 중심점에서부터 그 물결 퍼져나가듯이 원형으로 그려주는 그라디언트도 있어요. 둘 다 지정 가능한데 일단 원형은 어렵고요. 그 선형, 리니어, 선형을 일단 선형도 알아보는 거 아니고 선형을 자주 선형을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썼었거든요. 뭐 시작과 끝점을 그러니까 시작과 끝점 뭐 위에서 아래로 갈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갈지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지 이런 시작점과 끝점 지정하고 그러니까 방향 지정하고 그리고 색상이 변경되는 지점 시작되는 색상 중간 뭐 끝나는 색상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중간에 그러니까 무지개 생각하면 빨주, 노초, 파남보 하면 그 중간중간 값들을 다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무지개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자세한 속성을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라디언트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라디언트를 계속 자주 쓴 건 아니고 그라디언트보다는 그 칼라 스톱을 겹쳐서 지정하는 걸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여기 요 막대기를 보시면요. 중간에 이렇게 흰색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파란색 쪽으로 밝아지다가 갑자기 탁 진한 파란색으로 된 다음에 다시 뭐 어떻게 색상 변화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갑자기 변경하는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활용할 때가 많아지실 거예요. 지금 이걸 코드로 보시면요. 자, 이거는 좀 예전 선언 방법, 그라디언트 선언 방법은요, 지금 계속 스펙이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사용된 방법은 예전에 사파리가 애플에서 웹킷 만질 때 거기서 임의로 추가했던 그라디언트 방식이거든요. 표준은 채택 안 됐고, 그래서 현재 표준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4점대인가? iOS 4점대인가를 지원하려면 이런 예전 방법으로 선언을 해야 되고 예전 방법으로 선언을 해도 웹킷 애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전 작업을 일단 이렇게 했었습니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어디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좀 굉장히 다르고 이 뒤에는 좀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비슷하진 않지만 아무튼 비슷해요. 자, from 이쪽 색상에서 시작하고 to 이쪽 색상으로 끝났는데 중간에 그러니까 이쪽 색상에서 50%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고 다시 50%에서 끝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이 50%를 중복해서 지정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 보셨던 예시처럼 이렇게 딱 끊어지는 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배경이 뭐 이렇게 일단 요소가 있고요. 뭐 이렇게 좀 밝은 데가 있고 진한 영역이 있고 어떨 땐 이미지도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이 두 개의 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꼭 써야 되느냐 라면 그게 아니고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두 개의 그 플랫한 면, 한 가지 색으로 칠해진 면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코드는 다른 식으로 사실 구현된 거라서 코드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걸 백그라운드 그라디언트로 표현을 한다 쳤을 때 여기 from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값을 지정을 하고 다시 여기 여기가 75%라 그러면 0에서 75%까지 같은 값을 지정을 할까? 옐로우면 0에다 옐로우, 75에다 옐로우. 그 다음 밑에가 레드라고 쳤을 때 다시 75에다 레드, 그리고 엔드에다가 레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딱히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하는 색이 아니라 단색으로 된 면을 표현하고 다시 끊어서 다시 그 다음번 색을 다시 면으로 표현할 때도 백그라운드를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픽셀 단위로 할 수 있냐고요? 픽셀 단위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라디언트는 퍼센트라서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헤이트가 고정이 돼 있어서 그 고정된 값을 계산해가지고 픽셀을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럼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는요 좀 더 이상한 방법 이상한 방법으로 해놨거든요. 이상하다 그랬나? 이상하다고 그랬나? 잠시만요. 얘가 아니다. 얘는 밑에 영역이 있어서 왜 또 백그라운드를 굳이 뒤에 거 하나만 썼느냐? 여기는 지금 이렇게 숫자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 숫자가 있어서 그 요소를 두 개 쓸 수 있어서 각각 다른 요소를 쓸 수가 있었지만 뭐 X나 물음표인 경우에 저는 그러니까 이 요소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추가 요소를 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짓을 했을 거거든요. 그쵸? 했죠. 자, 아이고. 자, 여기 보시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는 제가 지금 아래 영역을 픽셀로 지정을 했어요. 백그라운드는 이제 CSS3 와가지고 다중 백그라운드를 한꺼번에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 백그라운드를 일단 콤마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 쭉쭉 설명할게요. 우선 백그라운드에 퀘스천 이미지를 하나 넣어놨고요. 거기에다 다시 그라디언트 이미지를 또 지정을 해놨어요. 지금 여기서 그라디언트는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뭐 75%를 겹쳐서 쓰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건 아니고 그냥 한 면을 다 프롬에서 투까지 전부 다 같은 색으로 칠하는 백그라운드를 넣었거든요. 이러면은 그냥 백그라운드 색상을 지정한 것처럼 한 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 면이 나오는데 이 두 개를 각각 사이즈를 다시 지정을 했어요. 자, 이건 또 순서를 맞춰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이미지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 그라디언트를 지정을 했거든요. 자, 뒤에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오토를 지정하고 뒤에 숫자를 넣어놨어요. 오토는 이미지에 지정이 돼가지고 이미지는 일단 그냥 평범하게 렌더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그라디언트 넣은 거를 이렇게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넣어가지고 사이즈 넣고 포지션도 넣어놨거든요. 자, 그러면요. 자, 이 면이요. 51에 14픽셀의 영역을 가지는 면이 딱 들어가게 돼요. 요 영역에 위스 54, 아마 이게 54일 거예요, 위스가. 54에 14픽셀짜리 영역이 들어가고, 그게 다시 그 백그라운드 포지션 Y 100%에 위치하게 돼서 내가 원하는 픽셀의 면이 해당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쓸만해요. 렌더링 버그 딱히 없습니다. 네.
지금 이거 이해 어려우시면 다음번에 한번 요것도 풀 활용해가지고 예시 하나 보여드릴 거거든요. 다음에 일단 이거 닫고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할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야 이게 뭐야? 저 크롬2% 네, 위치에 네. 투명한 수치로 적용 가능해요? 아, 네 돼요. 그렇게 하면 RGBA 같은 걸로 하면 됩니다. 밑에만 이미지 영역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네. 0점부터 차지하되 몇 %까지는 투명하고 그 아래만 채우게끔 하면 같은 효과를 가능할 것 같네요. 내지 않을까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 방법이 막 좋다고 생각하진 않고 이런저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도 방법이고. 아, 근데 잠깐 그 부분은 아까 픽셀, 그쵸? 그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이용하면 픽셀 단위로 운용이 가능하고 그라디언트로 하면 픽셀이 안 되니까 네, 한계가 있네요. 지금 요게 퓨어 CSS 그 스크립트 없이 CSS만을 구현을 한 건데 오늘 훑어본 속성들을 활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능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또 미팅 잡아가지고 전달을 해드릴게요. 발표 대충 여기까지고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